석유가 세계를 흔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배럴당 가격 하나로 전 세계가 줄을 서고 난방을 줄이고 경제가 휘청였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무기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그리고 최신 전투기 안에도 눈에 띄지 않는 광물 하나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광물은 전 세계 땅 속에 생각보단 흔하게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희귀한 것은 광물 자체가 아니라 이 광물을 쓸모있게 만드는 가공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거의 전부를 지금 한 나라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어쩌면 이 나라의 허락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상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미국이 주기율표 한 구석에 있는 낯선 이름의 광물 몇 종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더뷴, 평생 들어볼 일 없을 것 같은 이 이름들이 지금 워싱턴의 국가안보 보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들은 전기차 모터의 자석에, 풍력 발전기의 터빈에, 스마트폰의 진동 모터에,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부품에 빠짐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 한 대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히토류가 들어가고 이지스함 한 척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레이더와 소나 시스템 곳곳에 쓰인다고 알려져 있죠. 문제는 이 광물들을 채굴하고 정제하고 가공하는 공정에 압도적인 비중을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공급을 멈춘다면 전기차 공장의 조립 라인이 멈추고 풍력 발전기 생산이 멈추고 최신 무기 체계의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정작 손톱만한 광물 앞에서는 다른 나라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광물이 왜 히토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히토류는 그 이름 때문에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이름만 보면 땅속에 아주 조금밖에 없는 희귀한 원소들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토류에 속하는 원소 중 상당수는 지각 속에 구리나 납보다도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히토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매장량이 아니라 가공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히토류는 화학적 성질이 서로 극도로 비슷한 17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란탄, 세륨, 네오디뮴처럼 이름도 낯선 이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도 따로 한 줄을 차지할 만큼 독특한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소들이 광석 안에 서로 뒤엉킨 채 묻혀 있어서 이를 하나하나 분리하고 순도 높게 정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 환경에 해로운 화학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섞인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1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얻기 위해 수천 톤에 달하는 광석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소 하나하나의 화학적 성질이 너무나 비슷해서 이를 분리해내려면 수백 차례에 걸친 용매 추출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죠. 즉, 히토류의 진짜 장벽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공장 안에 있는 셈입니다. 이 사실이 이후 벌어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한때 세계 히토류 산업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 한가운데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이 있죠. 1952년부터 문을 연 이 광산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3분의 2 가까이를 책임졌습니다. 당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과 군비 경쟁을 동시에 벌이고 있었고 이 경쟁의 최전선에는 늘 새로운 소재 기술이 자리하고 있었죠.
컬러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형광체부터 냉전시기 레이더와 정밀 유도무기 부품까지 이 광산 하나가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국방 산업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죠. 정제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실어 나르던 파이프라인이 반복적으로 파열되면서 수십만 갤런에 달하는 유해 폐기물이 사막지대로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당국의 규제는 강화되었고 정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죠. 중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은 값싼 인건비와 전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 규제를 앞세워 히토류 생산 단가를 빠르게 낮춰갔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당시만 해도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이후 중국이 히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키워나가는 상징적인 선언이 되었죠. 값싼 중국산 히토류가 세계 시장에 쏟아지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생산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운틴 패스의 정제시설은 결국 1998년 가동을 멈췄고 2002년에는 광산 자체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한때 냉전을 지탱했던 이 광산은 이제 관광객들이 가끔 지나치는 사막의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제, 합금, 자석 제조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급망을 빠짐없이 갖춰나갔습니다. 여기에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일부 서방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정제 기술을 중국 합작 법인에 이전해준 측면까지 있었죠. 당장의 이윤을 위해 내준 기술이 수십 년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의존 구조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무렵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산화물 생산량의 95% 가까이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이 스스로 걸어나온 자리를 중국이 30년에 걸쳐 차곡차곡 채워 넣은 셈이었죠. 이렇게 쌓인 중국의 지배력이 세계 앞에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0년의 한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해 9월 동중국해 센카쿠, 중국식으로는 대아오이다오 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한 척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측은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이 소식은 베이징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양국 간 고위급 회담도 잇따라 연기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일본의 첨단 산업계는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던 히토류 수출이 눈에 띄게 지연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일본 기업들은 자석과 전자부품 생산에 필요한 히토류의 9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과 외신들은 중국 세관 당국이 일본행 히토류 수출 통관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의 원자바오 총리는 그해 10월 한 연설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국제무역의 협상 카드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히토류 수출 쿼터를 축소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연이 정확히 센카쿠 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예정된 정책의 연장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었죠.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담당자들이 새로운 수출 계약의 통관 처리를 거부하고 이미 처리된 물량조차 선적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금수 조치 발표는 없었지만 시장이 체감한 충격은 실제 금수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는 약 2달간 이어졌고 이후 1년 사이 일부 히토류 가격은 10배 가까이나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직후인 그해 10월 1200억 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즉각 나서게 됩니다. 대체 소재의 개발, 재활용 기술의 지원,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속도의 대응은 일본 정부로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이 사건이 가져다준 충격이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수출 지연이라는 현상뿐이지만 이 현상 하나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나라가 특정 자원의 정제 능력을 압도적으로 쥐고 있다면 공식적인 금수 조치를 선언하지 않고도 상대국의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오일 쇼크의 한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세계가 두려워했던 것은 원유가 땅속에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원유를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주는 정유시설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히토류도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사실 히토류가 묻힌 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에도, 호주에도, 심지어 베트남과 브라질에도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석을 실제로 산업에 쓸 수 있는 고순도 소재로 바꿔주는 정제시설은 전 세계 대부분이 중국 안에 몰려 있습니다. 정제시설을 새로 짓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수백 차례의 분리 공정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제시설 하나를 새로 짓고 가동하기까지는 짧아도 5년, 길게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자국 안에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캐낸 원석의 상당량은 여전히 정제를 위해 바다 건너 중국으로 실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석유가 땅속에 있는 원유보다 정유시설이 더 중요한 자산이었듯 히토류 역시 땅속의 광산보다 이를 순도 높게 걸러내는 정제 공장이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인 셈입니다. 채굴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힘은 그 다음 단계, 즉 보이지 않는 화학 공정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과 여러 서방 국가들이 단순히 새 광산을 파는 것을 넘어 정제 기술과 시설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0년의 충격 이후 여러 나라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운틴 패스 광산이 2018년에 다시 문을 열었고 이후 채굴뿐 아니라 정제와 자석 생산까지 국내에서 소화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산을 운영하는 회사 MP 머티리얼스에는 미국 국방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서 텍사스에 자석 공장을 짓는 계획까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원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망 재건을 서두르는 셈이죠. 그럼에도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의 지분의 일부, 약 8%에 달하는 지분을 중국의 히토류 거대 기업인 성하자원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진 의존 구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호주에서는 라이나스라는 기업이 마운트 웰드 광산에서 원석을 캐내 말레이시아의 분리시설로 보내는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현재 중국 밖에서는 가장 앞선 사업자로 꼽힙니다. 일본 역시 2010년의 충격 이후 호주 등지의 광산에 지분 투자를 이어가며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능력의 80% 안팎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굴 쪽에서는 미국, 호주 같은 나라들이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정제라는 핵심 관문 앞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지배력이 압도적인 것이 현실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구도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중 사이의 기술 경쟁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일부 히토류 원소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조치로 일부 국가의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이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생산 라인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10년 일본이 겪었던 상황이 10여 년이 지나 다른 나라들 앞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히토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소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 인공지능 서버를 움직이는 첨단 반도체까지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두고 세계는 계속 새로운 자원을 무기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석유에서 시작해 천연가스, 히토류를 거쳐 반도체 소재,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와 전력 공급망까지 각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쥐고 있는 나라가 계속 바뀌어가는 셈입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자원을 찾아내고 있고 동시에 그 자원을 무기로 바꾸는 법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1973년에는 그 자원이 석유였고 지금은 그 자리 히토류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놓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히토류는 원래 희귀한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희귀했던 것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정제 기술과 그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여력이었죠. 미국은 그 여력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중국은 그 자리를 채워 들어가 30년에 걸쳐 발전시켰습니다. 2010년 세계는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었죠. 공식적인 금수 조치는 없었을지 몰라도 시장이 느낀 충격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방의 나태함과 중국의 준비성이 합쳐진 결과일 수도, 혹은 서방의 진보적인 환경 정책의 틈을 파고든 중국의 폐악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 시선 모두 단편적인 접근이죠. 중국의 산업 정책은 수십 년간 축적된 전략의 결과였고 동시에 서방의 환경 규제와 산업 정책 실패 역시 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기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만 지금의 구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73년 세계는 자원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무기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교훈은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쥐고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소재,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데이터 중에서 미래의 히토류가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 역시 진지하게 이 질문에 답해봐야 합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지만 정작 그 산업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2010년에 일본이 겪었던 충격은 한국의 산업계에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가 첨단 산업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그 나라는 늘 공급망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대비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셈이죠.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석 하나가 들어있고 그 자석 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채굴돼 중국의 어느 정제 공장을 거쳐서 온 히토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1973년 세계는 석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는 광물 앞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죠. 1973년 세계를 움직인 것은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광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힘은 언제나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돈과 권력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